예, 김태원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요약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아시다시피 11월 7일 날 국회에서 안거실 1차장의 스마트폰의 메시지에 JS의 임모 중령의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됨으로써 세상이 이제 알려진 계기도 참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우리가 추적을 해보니까 이미 10월 30일부터 동해 NLL을 해서 넘어오려고 애쓰는 걸 못 넘어오게 격퇴하고 넘어오려고 격퇴하고 계속 시소 게임을 하다가 결국에는 11월 2일 날 납부를 해가지고 합동신문을 했는데 겨우 이틀간 조사하고서는 북송한 결심을 하고 11월 5일 날 북한에 타정을 했어요. 그건 다 공식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한 날입니다. 초청을 하면서 딱 보니까 벌써 머리에 염두에 떠오르는 게 어떻게 이렇게 딱 둘이 떠서 만드는지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보내겠다, 받겠느냐 하면서 초청을 했다. 아주 참 날짜가 묘하게 되고 그렇게 11월 2일 그 다음날 받겠다. 그 11월 7일 날 북송을 했을 때 안대 딱 가리고 손 묶고 또 체갈까지 유출해놓고 이렇게 판문점으로 갔습니다. 안대를 판데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아이고 공동 정부에 북한군이 딱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그냥 주저앉았다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21세기 인권국가를 자처하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지. 뿐만 아닙니다. 통일부 장관은 거짓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아주 습발가지고 너무 거짓말. 또 바로 어선을 갖다가 북한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다 청소를 다 해서 깨끗하게 청소해서 싹 보내고 흔적 딱 못 남았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런 사태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국정원과 통일부가 서로가 이제 자기네가 결정 안 했다. 누가 했느냐? 청와대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이 깨끗하게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우리는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헌법 우선 이 사건은 지금 요새 생기는 사건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국기를 건드리는 민주제도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드는 사건이 생겼어요. 이 사건도 대한민국의 근본입니다. 저는 이 사건은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는 이 헌법 3조는 저는 보기에 아마 많은 헌법학자들이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못지않게 중요한 조문이 바로 이 헌법 3조라고 합니다. 이 헌법 3조를 건드린 사건입니다. 자꾸 모든 사람들은 살인범이다, 귀순이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북한 주민은 원래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 3조. 이것은 대법원 판결이 1996년 11월 11일 선고 966 221 판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3조를 해석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 사람이 귀순 의사를 표시했든 안 했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서 다만 실효적 지배를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치권을 행사하고 못할 뿐입니다. 근데 이 북한선은 두 명은 실효적 지배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행사해 됩니다. 당연히 이런 전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은 생명권을 침해했다. 무슨 헌법에 생명권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제로서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고 기초적인 기본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석상 나오는 생명권입니다. 이 북한은 2014년 UN COI 레포트가 얘기했다시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인권 침해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현대 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생명권이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로 보냈다는 것은 바로 생명권을 침해했다. 살인 방조, 살인 모의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의 존엄과 가치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권 지옥을 피해서 행복을 추구해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 행복 주권을 침해했습니다. 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어디 가고 싶은 데도 왔는데 그랬습니다. 또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포박을 하고 안대를 가리고 강제로 구속을 했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또 재판 정권을 침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시효적 지배를 받는 대한민국으로 왔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이 있어서 당연히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 거칠 결이 전혀 없이 이틀 만에 조사하고 3일 만에 버립니다. 5일 만에. 그 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침해했습니다. 물론 접근도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눈에 띄는 것만 해도 중요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을 모조리 다 침범했고 더 나아가서 헌법 27조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또 침해했습니다. 도대체 16명을 죽였다. 그러면 왜 16명 죽였는지 몇 명을 죽였는지 확인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역추적하는 바에 하면 오징어배 길이 17m 15톤짜리 거기에는 우리 북한 어느 선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다 7, 8명 차는데 꽉꽉 차서 억지로 16명, 19명이 되는 거죠. 3명이 했다는 거니까 19명이 탔다. 그런데 3명에서 16명을 죽였다. 이게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납득이 도무지 안 됩니다. 도대체가. 이런 사태가 됐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전에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침해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다. 이게 우연히 스마트폰에서 대대장이 국가안보실 1차장한테 메시지가 포착이 안 됐으면 영영 모를 뻔했어요. 이게 중대한 국민의 알 권리 헌법 27조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많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만 문방지법이 있습니다. 1995년 2월 8일부터 발효가 되고 있는데 이 3조연 이렇게 본받을 우려가 있는 나를 절대로 송환해서는 안 돼요. 이건 명시적으로 위반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가장 가까운 판례가 있어요. 금년도 6월 11일 뉴질랜드 법원에서 항소 법원에서 한국계 국민이 뉴질랜드에 오래 산다. 이 사람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뉴질랜드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중국 정부와 뉴질랜드 외무장관사의 협약을 맺어서 우리 이 사람에 대해서 절대 고문 안 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무장관하고 이제 송환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다녔어요. 김경이라는 사람인데 한국계. 그랬더니 뉴질랜드 법원에서 안 된다. 중국은 이런 인권 준수하지 않는 나라고 이 나라에 가면 사형 제도가 준수되고 있는 나라다. 안 돼. 그걸 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년 6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붙여보더라도 이 국문방지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게 인권 후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법률가 있습니다. 형법이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살인, 공모, 방조죄, 체포, 감금죄, 직무유기, 직권남용죄, 증거인멸죄 다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뭐 그렇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후속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8쪽으로 넘어가면은 저는 그래서 이걸 읽어야 돼요. 스마트폰에 이게 포착이 안 됐으면 이걸 깜깜 모를 뻔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카메라에 잡혔어요. 공동경비구역 대대장이 발표를 있고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보낸 문자입니다. 11월 7일에 딱 포착이 됐는데 이거 정말 그래서 저는 청와대 수뇌부가 직접 관여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이틀간의 졸속 조사 끝에 적법 절차 없이 전격적으로 고문, 처형 위험이 있는 높은 북한으로 강제 북송함으로써 헌법과 법률 및 국제인권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한 대한민국 초유의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고 현재로는 대통령의 국민 생명권 침해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보실 1차장, 안보실장, 비서실장 이 사람들은 참모입니다. 참모.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그러면 근데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임모 중령이 문자에도 보냈지만 이 사람들이 결정을 못하고 우왕좌왕한다. 그럼 누가 결정을 했어요? 남은 것은 직보해서 자기는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이르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대하다.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되는 등 북한인권은 철저히 위면등에 맞지만 특히 이 사건은 분단 이후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법적이며 비상식적인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있던 이후에 나아가서 정부는 지난 11월 14일 제74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도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빠져버렸어요. 명백한 대북 불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북송된 북한 선언 구출활동을 신속히 벌림과 동시에 철저히 진상규명해서 관련자에 대해서 저는 그건 헌법 5조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되고 또 위임 형사상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했던 활동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북송된 북한 선언 구출 활동을 저희가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유엔 등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북송된 북한 선언을 고문, 처형 등의 비인도적 처벌을 하지 않도록 압력, 설득 등을 해줄 것을 지금 호소, 구차하는 활동을 정부에 피하고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변이 그날 11월 11일 날 유엔 처형 특별보고관이 있습니다. 그 유엔에는 참고로 말씀드린 보고관이 있는데 보고관이 두 시스템입니다. 하나는 thematic mandate라고 해가지고 주제별 특별보고관이 있고 또 하나는 나라별 특별보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 특별보고관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Special Report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 그러니까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이 초법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그 다음에는 이제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 그 다음에 나라별 특별보고관에서 이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토마스 와의 퀸타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어전 커피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례적으로 그 다음날 오야 퀸타나에서 답변이 우리 관심 있다. 조사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상당히 공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엔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직감을 했고요. 근데 4월에 11월 14일 날 또 물망치와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 모여서 강제적 비자발적 실정 그룹에 관한 실무에 또 공동사업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18일 날은 저희들이 밑에 이제 단체들이 대한민국의 인권단체 거의 다 망라했고, 그중에는 HRNK에서 북한 위원회, 인권위원회라고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 단체까지 다 포함해서 거의 모든 유엔의 특별보고관, 또 OHCHR, 또 제네바의 각국 대표단들한테 거의 다 공동상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OHCHR과는 이제 언론기관과도 통화가 돼가지고 OHCHR 유엔 인권 최고대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볼 때 두 가지로 그랬습니다. 하나는 북한에 압력을 넣어서 청을 못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달라. 유엔 고문방지 협약을 위반했으니까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 준열히 문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두 가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고요. 그래서 지금 답변이 현재 온 거는 이제 두 군데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주신 신학교수님도 바로 13일날 저희한테도 답변이 와서 우리 관심 있다. 체크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교섭하고 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안을 드리기를 지금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인권 운동에 적극적이면서 북한의 외교 공간 그 나라들이 있습니다. 평양에.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영국, 독일, 스웨덴 이런데 이런 나라와 지금 우리 한국 땅 참 인권 앞장서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나라와 접촉을 해가지고 평양의 주재 외국 공간으로 하여금 북한의 측에 연락을 해서 이 두 사람을 차범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런 활동을 좀 벌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을 하고 또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인권운동에 적극적인 나라들이 그 국가원수 또는 하원, 국회 단위로 인권 결의안을 좀 발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이제
그때 미국의 그때 그 K-TEC이라고 이제 로비 단체가 지금 결성이 돼서 했는데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했더니 결의안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활동을 해서 국제적인 압력을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우선 유엔을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유엔이 의외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계속 30개 단체를 했으면 앞으로도 계속 거듭해서 또 유엔에서도 아주 유수의 단체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같은 단체, 국제사면위원회, 또 HRMK,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만 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해서 국제사회에서 문재인 정권 이거 잘못된 거, 공방지 협약을 위반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주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이 되고, 저희들이 이제 연구들이 하고 있고, 또 마침 한국 땅에서도 이주영 부장님이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좀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나경원 대표도 말씀하시기를 국정조사 당시 관철시켰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국회법상 이제 한계, 그게 과반수, 본회의 부여하는, 여기 이제 장벽이 맥힐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강력하게 국정조사에만큼 우리가 이제 압력을 해야 됩니다. 압력을 강력하게 국정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다음엔 저희가 그래서 전략상으로 저희가 국가인권위에 신청을 했어요. 왜냐?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는 명시가 안 됐지만 유엔 파리 조약에 의해서 유엔 기준에 의해서 설립된 독립기구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는 국제기구와 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1일에 자 지금 국가인권위는 지금 해체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차준영에서 북한인권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북한인권에서 한마디 우리가 이렇다 할 특별한 성명도 없고 활동이 없다. 그래서 지금 해체운동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걸 저희가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목한 것은 인권 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데 형사고발의 경우에는 대통령은 헌법 84조에서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벽에 맞춰가지고 수사가 안 되는데 그 부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인권침해 조사는 대통령도 여기서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력하게 대통령을 이런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은 일반 일개 대대장이 직보하는 거고 이건 결정권은 대통령이 있어요. 당신들이 참 명운을 걸고 인권위원회 국제사회와 연대해가지고 직접 청와대 수뇌부를 조사를 이루어야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랬더니 하여간 뭐 언론에 나온 거 보면 27일날 우리 특별사건으로서 조사하고 있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대축구를 할 것이고 일반적인 트랙을 거쳐가지고 뭐 만연하게 사실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답변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럴 것이 아니고 인권위원들이 총출동을 해가지고 직접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바로 이제 2, 3일 내에 촉구 소송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사고발인데요. 이제 정의통일법률 모임에서 그날 같은 날 국정원장, 정경도 국방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해서 지금 현재 중앙지검 공동수사 일부에 해당되었습니다. 한편 병렬적으로 저희가 바로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 바로 그 합동신문 오늘 참 그 중앙합동신문팀에서 전직 이수민 팀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국정원, 통일부 뭐 등등을 해 국방부에서 합동신문 조서, 귀순의향서, 질문응답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며칠 전에 답변이 왔어요. 이거는 국가정보공개청구법의 단서조항에 해당돼요.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렇구나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바로 이의 신청을 하고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그 다툼 유죄 그래서 이 점을 이제 그 점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끝까지 이 정보공개 청구 거부에 대해서 경찰청장, 국정원, 또 국방장관 등등 통일장관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소송을 시작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도 또 지금 탈북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우리 고영재 변호사님이 주관하시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할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제형사재판소 관한 로마 규정에 의하면 7조의 그 추방, 데포테이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방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진할 만하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저는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왜냐면요, 지금 제가 여기 맨 밑에 썼습니다만, 현 정권 들어와가지고 하나같이 보니까 2019년은 지난 9월까지 5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는데 평균 송환기간이 3일, 아주 짧아요. 근데 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북한 주민을 매년 5명 내지 37명을 송환했답니다. 총 185명을 송환했으며 평균 송환기간은 6일 내지 7일이에요. 근데 이게 송환기간이 자꾸 짧아지고 있고, 근데 2010년, 2012년은 평균 송환기간이 각각 19일, 14일인데 이게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대체가 저희들이 근래에 들어가지고 귀순했다는 걸 저희가 들을 수가 없고, 오로지 들은 거는 지난번 6월 15일 삼천 목선 귀순 사건. 근데 4명이 넘어왔는데 2명이 남고 2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이 2명 간 사람도 이게 본의가 아니었다는 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든가 아니면 관계장관을 불러가지고 목선 사건도 심도에 조사를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년 문재인 정권에서 도대체 남한의 NLL 넘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넘어왔고 이 사건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승계이 그렇게 됐고, 근데 보나마나 저희가 인권위, 형사 고발, 정보계 청구 했지만은 저쪽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설명하게 쓰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꼭 형사적인 처벌, 수사 또는 인권위 침해 조사 결과 사실 진상규명이 나타나서 그걸 기다려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꼭 형사처벌 기다렸던 것도 아니고 인권을 나쁜 것만 가지고 있는데, 이건 심지어 언론사 사실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변변은 대한민국의 청와대 수뇌부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는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 NGO 차원에서는 이 탄핵 소추 발의 청원을 좀 그 방향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 지금 뇌관 포듯이 생기고 있지만은 이 사건 자체 하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국회법상 소추 발의 청원을 하는 게 의원 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원 소개가 필요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또 탄핵 소추 발의를 하려면 헌법 65조에 의하면 일반 장관은 과반수 되면 되지만은 발의가 이게 이제 3분의 1이어야 되고 가결은 이제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좌초가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NGO 차원에서는 탄핵 소추 발의를 하든가 아니면은 최소한 이게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 그러니까 발의 자체가 과반수 발의가 필요하고, 또 제재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기 때문에 발의가 안 되고 그냥 묵살이 되버리면 이 추동력을 죽어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점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탄핵 소추 발의 청원까지는 안 가고
탄핵 소추 발의 촉구를 한번 하고 해서 우리가 여론을 좀 무리 있게 만든 다음에 이제 우리 동조하는 의원님들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까지 해서 이러니까 이 사건을 중차대한 것을 국민에게 좀 확인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이상으로 저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